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난 다음에 받은 여러 가지 충격, 실망,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방송을 듣고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방송을 쉬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참 생각이 안 나서요. 막연하고 절망적이었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사를 마무리하는 중에 이삿짐 사이에 끼어 앉아서 아니면 한강변을 걸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전화에 가장 홍수 속에서 그리고 어느 기원에 가서 친구하고 바둑을 두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글을 찍어준 사람, 그리고 글을 설상 찍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그의 대통령 당선을 인정해준 많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윤석열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를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를 버릴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5,000년의 역사 이래, 단군 이래, 이 나라에 일어나던 수많은 사건, 수많은 왕조의 변혁, 쿠데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 어느 것에 비해서도 너무도 분명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일도 얘기를 안 하는 이런 놈의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거기에 앉았던 기자 나부랭이들이 한마디도 질문을 안 해. 에? 물론 사전에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사전에 조정을 한 것은 다 압니다. 자유 토론이고 자유 질문이고 자시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조선일보는 누구, 그 다음에 누구 다 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적어도 양심과 정의감을 가진 기자라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한마디, 요새 장안이 들끓고 있는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하시는 겁니까? 한마디 정도는 던져야만 이 나라 언론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예? 아니, 세상에 공산주의 사회도 이러지 않을 거예요. 북한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무슨 셰익스피어의 무슨 연극을 보듯이 아주 그냥 춤추고 어쩌고 그리고 아주 자신있게 국민 앞에 설명한다고 하고 나가요. 본질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난세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혼탁한 세상이에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옛날에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 같은 사람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국회의원 했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의 그 허둥대는 하구분에 춤추는 것처럼 난리치는 장단을 보면 또 가관이에요. 어떤 면으로든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 분명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의 그 당선에서는 사전선거가 명백하게 결정적으로 제시됐다는 게 이미 다 밝혀졌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개인적으로 추미애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추미애는 차라리 이 기회를 부정선거를 과감하게 해치는
그런 민주투사의 용기를 보여라. 당신 4년 쉬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겪었고 어려움도 겪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당신 더 하고 자시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부정선거 문제에서 까놓고 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 이거 확실하게 다시 하자 하면 진짜로 왕년에 소시적에 추미애에 기대했던 한국의 잔다크, 추다르크가 될 수도 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나갔어요. 그 사람 뭐 그거 듣는데 귀가 뭐 이미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래 해남 진도 완도에서는 제 또래의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92점 몇 %를 받아가지고 아주 헌정사상 최다 득표를 했다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누가 나 국회의장 시켜주지 않을까 하고 좀 신경질을 좀 내고 있는데 별로 그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지나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정이 수립한 이후에 해남 진도 완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돈벼락에 떨어지듯이 아주 흥청망청하면서 아주 의좋게 사이좋게 주거니 권커니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 도대체 국민의당에서 확실하게 선거가 공정하게 되었으면 당선됐음에 분명한 55명. 그중에는 한다는 사람도 김근식 교수라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교수입니다. 그 친구도 떨어졌어. 사전선거 아니면 압도적으로 앞섰어. 사전선거 떨어진 거야.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반대를 안 해? 이게 뭐야?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어? 어떤 공포정치와 어떤 음모가 횡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55명이 하나같이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선거 부정한다. 선거 승복한다. 와, 아마 역사상 대한민국의 이번에 40선거 같은 선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또 인천 계양구의 원희룡을 보세요. 물론 당일 선거에 무조건 이겼죠. 사전선거에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나 나는 절대 선거 부정 소송 안 한다. 고소 안 한다고 딱 입 다물고 있어. 와, 천하의 원희룡도 입을 꽉 다물 정도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천하의 뭐 용왕님의 명령이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 어떤 사람의 그 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국제적 세계적인 음모가 대한민국의 40선거에 작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은 뭐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45%밖에 안 돼요. 반대가 45%, 그 찬성은 44% 나오대. 1% 차이지만은 저건 사실상 연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냥 거기에 있는 정청래 등등의 그 박수부들이 난리의 법석을 쳐. 이건 황제 옹립, 나폴레옹 황제 취임도 이렇게 찬성을 안 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역사도 그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모으는 것인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오늘 현재로 보아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치적 거래와 미락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말이 트기 시작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위문 전화도 하고 주거니 말거니 그런 동지적 결속이 없어.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간적인 교류는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흡사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 나 적당히 보내주라. 그러면 다음에 네 다 들어와서 이 자리 차지하는 거 내가 방해하지 않으마. 이런 정도의 묵계가 성립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뭐 박찬대 등으로 해서 뭐 옆에서 또 조국이가 또 저 독도에 가서 묵구리 장단치면서 죽창가 부르고 난리 쳐가지고 이것을 탄핵으로 막 슬슬 몰고 가다가 탄핵까지 안 하면 적당하게 하야 정도로 이 드라마를 끝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이게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탄핵이 아니면 하야로 만드느냐? 저에게도 이름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엊그제 저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일했던 중진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현역이 아닙니다. 김 선배, 그저 개헌운동을 하는데 뭐 김 선배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내가 왜 필요해? 왜 무슨 개헌인데? 내가 그랬더니 뭐 어쩌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요컨대 내각제 개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하더라도 4년 중임, 8년의 대통령 조항을 하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이 사이에 뭐 5.18은 말할 것도 없고 4.3 사건 이것도 다 헌법 정신에 집어넣는 이 나라의 빛나는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만드는 헌법을 작업을 시작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사회주의화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개헌을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는 국민투표에 붙일 거예요.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지만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건 누워서 떡 먹기야 그냥. 콩국물 하나, 떡국물 하나 떨어지자 깨끗하게 국민투표에 찬성시켜가지고 바꿔줄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나라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횡사, 박멸입니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주도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상로 박사의 방송을 제 방송 바로 직전에 한 몇 시간 동안 소개했습니다. 바로 제가 하느라 잠시 중단되어 있는 밑으로 있으면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실컷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을 항상 보호하는 입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황교안은 편지를 써가지고 대통령심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글을 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웃음이 나요. 그래서 문제는 뭐 꼭 두 사람이 이 사태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갈등과 그 불화 사이에 저도 끼어 있습니다. 사이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고소하고 뭐 맞고소하고 뭐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대동단결하고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적 담론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정광훈은 그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광화문에서 물러나라 하는 독자 글이 빗발칩니다. 마찬가지로 황교안은 그 손편지만 쓰고 앉아서 대통령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해갖고 이건 백년 하청이다. 택도 없다. 그런 댓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말 3.15 부정선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고박이 100은 될 겁니다. 제가 일일이 무슨 뭐 사전투표자 선거 수와 뭐 원래 투표자 수가 차이가 있고 어쩌고 자시고 하는 얘기 안 하죠. 수백 개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 제게도 자료 다 있어요.
심지어 좀 지나가는 얘기를 하자면 임이라는 어떤 여성이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인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나와서 독일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 엘리엇 파동 비율을 가지고 대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보시오, 임 선생. 내가 지금 지난 60년 동안 사회학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미적분 좀 하다 말다 그만두고 대순이 뭐니 내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합니까? 나는 이 문제를 공병호 박사나 이런 사람들의 대수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내가 일부러 다 이걸 설명을 나한테 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만 나중에 정치를 끌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시간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지난 3일 동안 수백 건의 문서를 보내오셨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도 전에 윤석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것은 양정철이하고 무슨 박영선이 뭐 비서실장 총리 뭐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한번 떠본 거죠. 그러면서 설마 했죠.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지금 보니까 양정철하고 윤석열이가 굉장히 친한 술친구고 친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안목리의 지원이라든가 아니 묵시적인 동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문재인으로서는 이재명이가 너무 까탈스럽거든. 보통 사나이가 아니거든. 잘못하면 자기가 막 까먹어서 집어넣어 버리고 그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이가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전두환 장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대통령이 아니야. 대자 소통령도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이 됐어. 나중에 여러 가지 분리하니까 전통 전 대통령 당신이 좀 희생을 좀 해줘야 되겠어 해서 백담사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어떤 국민의당에 가서 나는 그 당을 뽀개버리겠다는 술자리에 자서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안 믿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믿을 도리가 없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가 압도적인 혁명의 물길이 부러져가고 자기 스스로 수사하겠다고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물에게 수사하시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요 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아까 잠깐 추다르크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의 정치가 가짜 대통령, 가짜 총리 별합을 말했지만 이제는 가짜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서 좀 슬그머니 경선에서 빠져줬으면 했는데 하여간 그 욕심 많고 보통 여자가 아니니까 어디까지 가든지 이제 두고 봐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 나라 의정 활동이 제대로 될 것인가 진심으로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재밌는 거 하나, 우울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해서 박상학 동지 있죠, 탈북하는 민주용사. 이 사람이 4월 23일 날 드디어 나왔어요. 저하고는 참
가까워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4월 23일 6개월 복역하는데 그 정광훈 목사의 무슨 집회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등으로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난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늘 보니까 박상호이가 대북 전달을 또 30만 개를 띄워 올려서 이야 이거 대단하다고 전화 치겠지. 형님 하고 전화 와서 야 니 언제 나왔냐. 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뿌려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작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걸로 보내는 건 개인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동안 안 뿌렸어? 까먹었기 때문에 안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학이가 뿌린 30만의 전단이 지금 북한으로 날아가서 여기저기 떨어졌을 겁니다. 박상희가 설마 지금 요새 복잡한 선거 문제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복잡다단한 나라일지언정 북한 동포들에게는 그래도 코리아 드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적어도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에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이제 윤석열, 이재명 쪽으로 돌아가자면 윤석열, 이재명의 미래는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씨가 소위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 보수 자유우파라고 할까? 자유우파로부터 상당한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올 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적당히 이재명이가 봐주는 조건. 그 대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나라의 사법부입니다. 아직 사법부가 대법관을 비롯해서 완전히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한 대법관도 한 4, 5명 바꿔지는 걸로 압니다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게 해준 유창훈 판사인가?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많이 있습니다. 50억 받고 또 무죄 때려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그런 사람 많아요. 박영순이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근호 동지라고 있죠. 오근호가 그 김일성 장학생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또 고소도 당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고소당했다더라? 황교안한테 당했다든가 누구한테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집념의 사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 때도 김일성 장학생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을 하는 데 있어서 4.19, 5.16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4.19 때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첩자들이 주변에서 활동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대세를 좌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물어물 하다니까 5.16 나와가지고 군사 통치로 꽉 휘어잡으니까 간첩 보내기를, 공작원 보내기도 힘들고 어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김일성 장학생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들로서는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판검사를 만드는 사법시험, 그리고 심지어 3급 사무관 되는 시험, 공채시험까지도 전부 다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는데 잘못하면 자기들이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살 한 대여섯 번, 6, 7번 돼도 안 되고 쩔쩔매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가족 중에 좌익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죠.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사법시험의 문제를 이렇게 흘려주는 작전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이 직접
수험생을 만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그 애들이 그렇게, 서투르게 하지 않아요, 공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사법시험의 출제의원을 장악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출제원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돈과 협박으로 꽉 잡는 거예요. 사람이 돈 먹고 큰 소리 못 치거든, 대부분이. 그래갖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너 죽어.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하거든, 저기도. 예를 들면, 그 관계에 정통한, 제 동료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저는 사법시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주관식 시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1차에서 뭐 예비고사, 선다형 끝까지는 거의 다 많이 되고, 뭐 예를 들면 30명이 최종 합격한다면 당선한 사람, 합격한 사람은 500명, 600명 이렇게 많이 된답니다. 1차 시험.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대충 봐서 꼭 시험이 날만하다 하는 걸 아주 요약하면 한 50개, 넓히면 한 100개, 더 많이 하면 200개 정도 문제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 공부를 하죠. 전부 다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암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딱 와서 예를 들면 1번부터 100번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야, 그 77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정말이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안 하면 86번 이 정도도 연구해 두는 거 좋을 거야. 이렇게만 살짝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더니 70점 열심히 보고 다른 사람 다 했는데 그 자세히 몇 번 보고 이거 시험 나올 거라 하면 잘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중에 다 뭐 축하합니다. 동지하고 뭐 전부 붙이고 나중에 딱 와서 축하금도 내면서 뭐 딴 사람은 야 이놈의 새끼 아주 험한 소리 있죠. 내가 여기서 반복해서 이 자식아 너 이제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누구 힘으로 되는 줄 알아? 응? 이게 위대한 수령의 명령에 의해서 받아 해준 거야. 임마 알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판검사 중에 아직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5수, 6수 이상을 했던 사람들, 또 갑작스럽게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그런 사람 뭐 오늘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오근호 그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법계가 전문은 아니겠지만 뭐 인권 문제 연구회니 뭐 그런 데 참여는 있겠지만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는 그쪽에게 연루가 되지 않았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핵심 부서에 앉아서 구성력을 판가름할 때 살짝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사법부가 개판이 된 거예요. 나는 이 나라 사법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검사장 몇 사람 옷을 벗더라고요. 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정기 인사처에서 아마 너는 진급 못할 거다는 판단을 받아서 그런지. 왜냐하면 동료들이 위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사람은 물러나는 것이 예의예요. 그 밑에서 이거 앉아서 예 부장님 차장님 이러고 올려주는 거 그거 못하거든. 나와서 변호사 하려고 생각하지. 그런 케이스인지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늘 한 중년 검사장급 한 2명이 옷을 벗었다는 짤방한 뉴스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상로 동지의 제목이 아주 재밌잖아요. 정광훈과 황교안이를 딱 꼽아서 얘기했어요. 정광훈은 열심히 얘기하면서 윤석열을 물러가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무슨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의 300 몇 개가 빵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가보니까 다 몇 명씩 찍은 것이 있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거 다 맞겠죠. 그러니까 요것의 잘못에 대해서 고소한다. 고소 한참 올라가 봤자 막판에 대법원에서 그거 무효하고 가보는 것이야. 민경욱이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왕창 벌어진 전체적인 부정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서 이것에 책임을 묻게 하는 대승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황교안도 좋은 문서가 많이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제가 뽑아냈는데, 그 황교안 비전 캠프 문서가 참 좋은 문서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선거 부정의 문제의 핵심 시작하는 사람은 조혜주다. 그래서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연구하는 데서 조혜주가 장관급입니다. 당시에 선거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중에 공동연구자 중 한 사람이 고한석이라는 사람인데, 이자는 1992년 남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으로 구성된 전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박원순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무엇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혜주는 2000년대 초 선관위 선거 과정으로 전자개표기를 이 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문제의 인물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써 있어서 제가 그냥, 이 사람이 공동연구, 그것도 선거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왜 하필이면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고한석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느냐 하는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그건 공안검사로서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고한석은 체포될 당시 서울대 중문학과 박사과정생으로서 중부지역당 산하편집국의 제작 담당이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영등포 교도소를 출소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 문건이 담긴 조그만 캡슐을 숨겨서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교도관에게 적발되기도 했던 그야말로 선수였다. 이 황교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갔다 와서 어디서 봉사를 하다가 귀국 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맡게 됐는데, 당시 민주연구원 원장이 김민석 의원이었다. 그것도 김민석도 고한석과 같은 케네디 스쿨입니다. 이번에 김민석이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31.3% 딱 맞춰서 머리가 좋다는 평가와 같이 이거 삭불 아니냐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이가 그 민주연구원 원장 자리를 그 문제의 양정철에게 또 물려줍니다. 그래서 양정철이가 중국 공산당에 가서 당교하고 업무협약 맺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선거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조혜주가 상임위원으로 있던 당시에 126건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끊이지 않게 되겠지만 그게 전부 무효. 대법관이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법률력 투쟁에는 적어도 이 나라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혜주, 고한석, 양정철, 김민석 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가 돼 있고, 이 모든 일에 북한과 중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고 황교안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황교안도 당시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가 총리했을 때도 제가 몇 차례 회동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전직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의 추천으로 셋이 같이 밥을 먹고 정치적으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래서 몇 번 그 비밀의 교섭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에게서 이 탄핵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언동, 그걸 가지고 구설에 좀 몰려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가 자유한국당이가 4.15 총선 때 자기 당이 형편없이 깨졌어요.
민주당에게 180인가를 헌납하고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교안이가 개인적으로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냥 말로 사과하기에는 너무도 큰 사건이야. 그래서 이번에 정광훈 목사와 황교안 전 총리가 그래도 국민운동의 양대 기둥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호흡 불어가네. 또 우리가 그걸 좀 풀고 또 경우에 따라서 꼭 푸는데 김경재가 필요하다면 가서 제가 거기서 모더레이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그 두 분의 사건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짜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추미애 의원이 뭐 다 물러났죠. 조 의원도 물러나고 그냥 정 의원도 물러나고 다 물러나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우원석이든가? 우원석이지? 후보 이제 둘이가 남았는데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추 의원은 58년생, 우원석 하나 나이가 많네. 우원석이가 57년생,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통합과 둘이가 붙는데 이 우원석이가 그냥 장난으로 붙는 것인지 진짜로 붙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장난으로 붙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다 물러나고 추미애 혼자가 단독 의장이 되면 의장 후보가 되면 좀 우습지 않아요? 박찬대처럼 된단 말이야. 근데 박찬대 누구 하나 해서 형식적으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원식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 기적이 벌어져 가지고 우원식이가 의장 후보가 될지 그 앞에 지켜볼 만한 일인데 선거라는 건 투표라는 건 묘한 거니까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민주운동과 마찬가지로 자유우파 운동이 대동단결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삼성기업 반대 범투위처럼 큰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왜 니는 앉아서 여기서 속담을 시부렁거리기만 하냐. 저는 이제 89개가 된 사람이에요. 이 일을 6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로 덕고 한 사람, 연부역학한 사람들이 일을 잘 벌리도록 옆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좀 사꾸라 노릇 하는 사람은 따끔하게 좀 때려주어 가면서 좋은 일을 옆에서 박수치면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만 앉아서 이불 속에서 손 짚고서 개새끼 소새끼 주기를 매봐서 소용없어. 그래갖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서서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선거 부정 하나를 때려잡지를 못해서 재선거 하나를 만들지 못해갖고 조선민족 대한민국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놓고 삽니까? 응? 아니 세상에 이런 부정이 없다니까. 이런 부정이 왜 사람들이 안 믿는가? 못 믿는가? 못 믿는 거가. 아이 설마 이래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 부정한 거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 와, 얘들이 천년만년 이거 끌어갈 작정이에요. 이걸 당하면 차라리 대한민국이 해체되는 게 나아. 예? 중국의 정치적 식민지 될 거예요. 북한의 부속 부속 영주의처럼 될 겁니다. 제가 절대 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경욱 군도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 민경욱도 자기 개인의 선거운동에만 너무 매달렸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뭐 큰 비판 아니면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손해배를 잘 따지면서 겸손하게 잘 끌어가면 아마 이 새로운 국민운동의 선봉장으로 맨 앞서서 갈 수 있는 전투력과 옹병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민경욱 정도 같은 사람이 한 10명만 나오면 이거 문제없이 바꿉니다. 응?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쉬운 5명의 억울한 낙선자, 그놈아들 떨어지기 잘했어요. 병신 머저리 같은 친구들. 그거 하나, 소송 하나, 고소 하나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국책기업이 어디 감사나 뭐 하나 해먹고 적당히 살려고 그래? 예? 그 중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받아서 찍소리 못하게 했다고 양심선언 하나 하는 놈은 없어.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자들의 짓거리입니다. 돈 가지고 적당히 우물우물 해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삼선사선 하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 이권자와 또 선거자금 마련한 그런 식의 참 중세기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이 나라 자유우파가 요 모양 요 꼴이야.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나라 우리 대학생들 요새 좀 어제 꼼지락꼼지락 움직인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디 나오려고 지금 자기 집 현관에서 농구화 끈 조이고 있는지 어쩐지 옷을 입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젊은이가 분노하고 뛰어나오지 않으면 역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정한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역사에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겠습니다. 그 책임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순간까지 누가 무엇을 하고 하는 걸 잘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먼 훗날 언젠간 잘 되리라고 아직도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고비를 넘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피 흘리고 고초당하고 했다 하는 것을 청사에 기록하는 그런 사관 노릇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 선택적으로 보아서 많이 지원해주고 말만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말만으로서 부족하고 이불 속에서 고함 치는 것도 부족해요. 뛰어나와서 과감하게 떠들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역사가 바꿔진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 5.18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그 비밀 문서가 공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어요. 북한에 가서 하는 얘기 뭐 청진의 수많은 사람들의 묘지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이런 문제도 이 역사를 바로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스카이델리의 조정식 사장입니다. 그 친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